단계는 도달주예요.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팩스가 도착하면 탈당이에요. 탈당 권유를 하면 근데 탈당 안 했다. 그냥 자동 제명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이다 정치쇼 진행을 맡은 리더피아 발행인 유승용입니다. 저희 사이다 정치쇼는 한 주간에 아주 뜨거운 정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헐뜯지 않고 칼싸움도 하지 않는 왜 웃으세요? 아니 헐뜯지 않을 수는 있는데 싸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맨날 의견 일치를 보겠습니까? 아직 끝이 안 되었습니다. 고품격 정치 정책 토크쇼입니다. 그래도 조회수를 해서 또 싸울 땐 또 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사이다 논객 모셨습니다. 윤희석, 윤석열 국민캠프 대변인님. 아니 오늘 비전 발표회 있는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비전 발표회 이제 시간이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이 방송도 중요하죠. 사이다처럼 턱 싸가지고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그거를 제끼고 여길 나왔습니다. 각계 전투. 네. 처음 국민들 앞에 좀 공식적으로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 공식 데뷔전이 이제 오늘인데 이게 좀 아쉬워요. 7분 동안 그냥 본인 얘기만 하는 비전을 그러니까 비전 발표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가라앉은 분위기,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어쨌든 후보께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자세, 당선됐을 경우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확실하게 국민들께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이 방송 녹화 끝나면은 김성애 대변인과 함께 시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이 계속 빠지시니까 소년 같은 또 말끔함이 턱선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2030하고 많이 같이 지내시는 거 아닐까? 오늘 또 네 가지 저희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최근 한 달간 지속된 것 같은데 그 이준석, 윤석열 갈등 지금 조금 봉합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봉합이 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갈등이 있는데 봉합이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있을 거라고 또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꾸 반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갈등이 계속 장기화되는 걸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갈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이 외부 행보가 좀 적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는 이 해설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자꾸 쓸 수밖에 없잖아요. 소재가 없으니까 그걸 부각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한 가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직접 1대1로 뭔가가 갈등이 부각될 만한 뭐가 있었다면 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주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후보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적이 없어요. 원희룡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간에 있었던 녹취록 진실 관련 공방 같은 것도 보면 그 두 당사자가 예비 후보와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저희 후보하고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갈등 전선에서 맞닥뜨릴 만한 거는 없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희가 좀 국민들이 좀 지켜볼 때는 당이 전에 주도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 미묘한 좀 갈등선이 좀 있었고요. 원희룡 지사 그 통화 관련한 내용에서 아주 극에 달했고 더 극에 달한 거는 최근에 이제 비대위 얘기까지 나오면서 너무 상당한 이제 극에 달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좀 봉합된 수순은 밟고 있는데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마 기준으로 하면 나경원 의원이 와서 당대표를 맡겠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를 맡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8만 명 넘게 책임당원들도 대거 가입도 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2030의 남녀 간의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것은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해왔던 지점인데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존의 문법대로 하면 당대표는 한 발 비껴나 있어서 이제 팔짱을 끼고 보면서
중요한 순간에만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따지면 CP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본인은 그게 아니라 1박 2일에 우리 나영석 PD처럼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PD가 지금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회 정도 있던 토론회 중간중간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등장해서 했던 토론회도 처음에 계획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현재 권력인 이준석과 그 다음에 어쨌거나 경선의 승리자는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 당은 결국은 내가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나의 당이 되는데 즉 친윤계가 장악한 당이 될 건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막 여기에 좀 심하게 들어오는 모습에 대한 양쪽의 견제가 있지 않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민영삼 특보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푸닝이라고 하시는데 뭐 대변인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캠프 안에서 후보가 불쾌할 일을 할 수 있는 캠프의 구성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캠프의 분위기가 그런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좀 자유롭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밖에서 볼 때는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캠프 구성원들도 각각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캠프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드릴 게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존재를 대선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준석 대표가 있어야 우리가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거는 명확한 그 전제거든요. 그 후보께서 그 생각하시는 게 맞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당대표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정권교체 실패하면 정치권에서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졌다. 그 무슨 명분으로 정치를 더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젊다고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소멸의 길로 들어갈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정책 기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일을 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어떤 작은 잡음이지 근본적인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당권 주자고 당권을 가진 분이고 저희는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뭐 지향점이 다르고.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비대위 얘기 아까 얘기하셨더니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게 캠프에서 논의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당원 당규상 비대위가 나오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비대위라는 게 생기려면은 최고위 자체가 붕괴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옛날 2011년에 디도스 사건 때 홍준표 지도부가 무너질 때 그랬습니다. 2등에 또 유승민, 원희룡 이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무너졌거든요. 당대표를 포함해서죠? 예. 네. 당대표가 없더라도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의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6월 11일에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전당대회 일정 부분 기탁금도 내고 막 한 달 이상 전국 돌아다니면서 해서 겨우 최고위원 된 최고위원들이 5명, 6명이 있는데 2달 조금 넘었는데 관두라고 할 만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과연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또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됩니다. 옛날처럼 2등이 그런 게 없어요.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안 남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냥 승계해서 대행으로 해서 다음 전당대회가 넘어갑니다. 근데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이게 이제 무서워요. 60일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대표 하나를 뽑기 위한.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설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도 비대위 얘기가 솔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관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종인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최고위원들이 다 관둬버리면. 근데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뭐 어떻게 설득을 하죠? 개개인의 최고위원들 누구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또 김용태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책의장 원내대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명직 최고까지 지금 하면 9명이 됩니다. 정족수가. 그 중에 5이 관둬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설득을 하면 그분들이 관둘까요? 불가능해요. 지도부가 결심하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였네요.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 김성회 대표 말씀대로 사실 그 국민의힘 그 경선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젊은 바람이나 말씀대로 감독도 하고 그 주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 토론이나 경선 이벤트에 사실 기대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없어지지 않나라는 게 좀 살짝 재미없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 좀 들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또 이게 달라요. 아직까지는 경선 준비위에 소관된 시간입니다. 31일까지가 경선 준비위의 시간이에요. 경선관리위원회, 진짜 본 경선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출발을 안 했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올림픽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9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기획을 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토론 방식이라든지 뭐 압박 면접이 됐든 뭐 2대2 토론이 됐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식상한 방식이 아닌 정말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정말로 저 후보의 능력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그런 검증의 무대 이런 것들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게 원래는 이제 서병수 의원이 이제 경준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관위원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림을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했고 그 기저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20회가 넘는 토론회,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의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예전 방식의 원로가 선관위원장 맡아서 그냥 뭐 이렇게 조용히들 합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기획했던 경준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이 직접 넘어오길 바랐던 건데 뭐 이러저런 당내 사정 때문에 서병수 의원이 안 하기로 되고 정홍원 전 총리께서 이제 맡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 뭐 대단한 컬러를 갖고 있거나 막 뭐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성격의 분은 아니라서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하시려고 할 거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원래 기획했던 방식의 좀 날카로운 토론회들은 좀 톤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을 취했을 때 어쨌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공격이 쏟아질 거라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런 식의 막 여러 차례 이 새로운 방식의 토론회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반대로 윤 캠프 쪽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저는 그 후보가 가진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로 뭐 맞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도 수행 대변인으로서 한 달 있으면서 차도 같이 타고 뭐 사적인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굉장히 토론에 능한 스타일이에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말을 잘한다니까 말이 길다 이게 아니고 핵심을 굉장히 잘 찌르는 핵심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예시를 들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데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어떤 부분에서 공격 아닌 공격을 했을 경우에 받아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이미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평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국회의원들 여야 다 그랬잖아요. 청문회 때는 인사청문회 때는 저희의 공격, 중간에 국정감사 때는 또 여당의 공격, 민주당의 공격 다 막으신 게 지난 2, 3년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회의원들한테 한 번도 물러서거나 또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크게 뭐 진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핵심이 있어요. 말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주 적확한 표현, 그리고 또 특유 제스처, 표정, 톤, 억양. 충분히 저는 이 토론이 윤석열 후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국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무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하는 차원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세세한 대화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몇 마디 해보면 딱 그냥 한마디로 대인배 상남자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제가 속마음을 굉장히 다 털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첫날부터.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가 일요일 날 7월 25일에 발령을 받고 26일 월요일에 김제 금산사를 갑니다. 그때 월주 스님이 입적하셔가지고 그날 더워가지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셔츠가 좀 뒤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땀이 나 이렇게 하는데 처음 본 분인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제가 그냥 너무 차 안에서 그렇게 편했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 손 좀 대겠습니다. 손 대고 옷 넣어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 경험상은 절대 저는 못 그러는데 그만큼 심리적 거리를 줄여들 수 있는 그런 인간적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대변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주 뭐 토론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성애 대변인께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전에 또 전 방송부터 계속 저희가 이준석, 윤석열 갈등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그 당을 좀 경선이나 뭐 대선 모두에서 운영해 가면 좋을지 좀 대변인님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부동산 문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 관련자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본인 원래 했던 방식으로 12명 다 출당하지 않고 한 발 양보했던 것에서도 비춰볼 수 있지만 이제 화합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선 경선에서 본인이 기획한 것도 많겠지만 이 당에서 오랫동안 선거를 했던 분들이 또 절충안을 내놓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귀를 열고 그 얘기들을 잘 절충해 가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23일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그 권익위 조사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이제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인가요? 그 조치를 취한 게 어제죠? 어제 5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탈당을 권유한 거죠.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함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명안을 이제 올리겠다고 제명안을 올리는 거죠, 그죠? 예, 의원총회.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했는데 윤희석, 안병길 등 6명이 윤희숙 죄송합니다. 윤희숙, 윤희숙, 안병길 등 6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제 구제라고 해야 되나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에 이제 민주당도 한번 거친 부분인데 국민의힘 그 이준석 대표가 좀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좀 기대를 한 게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요 사안 일단 김성애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세 사람만 누가 대상자인지를 알았고 최고위원들 회의에 부여할 때도 이름은 지우고 올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혐의 내용, 그 내용만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고위가 장시간 경론을 벌였고 경론 끝에 당대표는 사실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동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이 최고위원회가 전향적 조처를 하길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회가 내용만 보고 이거는 뭐 무조건 출당 조치해야 된다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결론을 내리고 그날 풍경을 이제 들어보면 끝나고 나서 최고위원들이 이름을 안 듣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름을 알게 되면 나중에 그 개별 의원들한테 너 난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지 이런 이제 사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아예 안 보고 그냥 나가서 그 결정이 발표가 돼서 이제 출당 조치가 이루어졌고 뭐 여기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이어졌고 12명 중에 이제 5명이 그 탈당계를 냈고 5명은 안 냈고 2명은 이제 비례이기 때문에 이제 제명 조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탈당계를 낸 사람도 탈당 접수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탈당계조차 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탈당계 낸 사람들도 그냥 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에 대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저항했던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 커봐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민주당이 처음에 굉장히 세게 징계했던 것이 유야무야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보다 한참 약하게 그것도 이제 명단을 놓고 개별 사람들이 화상 전화까지 동원해서 7시간 동안 소명도 듣는 과정에서 이 사람 빼게 됐고 뭐 저는 윤석열 캠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이게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지금으로서 최선의 대권 주자니까 많은 의원들이 또 협력해서 나가는 가운데서 관련자가 5명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2주 전에 이준석 대표였으면 그냥 무조건 다 출당 조치를 하고 갈등을 빚는 국면이 생겼을 텐데 이 12명 중에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캠프한테 이 5명 다 출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근데 저는 뭐 현실적인 판단을 뭐 대단히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그런 사정들을 청취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현실 정치에 좀 더 타협을 해서 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점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 판단과 타협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탈당계를 내는데 접수를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탈당계는 도달주예요.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팩스가 도착하면 탈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상한데요. 민주당에서 왜 그 처리를 안 하는지 그 부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우상호 의원 부분도 무혐의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갔고 그런 거예요. 그 혐의 내용이 자체가 잘못 알려서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건 짚고 넘어가고요. 네. 어저께 이제 12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결국 이제 5명 탈당 권유에다가 이제 1명은 제명이 되는 거예요. 탈당 저희가 그래요. 탈당 권유를 하면 근데 탈당 안 했다. 그럼 열흘 지나면 그냥 자동 제명이에요. 근데 이제 주체가 윤리위원회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는 어제 12명 전원에 대해서 진짜 탈당 권유를 하자고 주장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전원에 대해서? 예. 처음 입장이 그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당 구조상 대표의 권한이 옛날에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 유해창 총재 시절에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1인 지배체제 정당이 아니잖아요. 물론 당대표고 이게 지금 협의제 당대표입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예요. 어쨌든 당대표가 많은 분권형 당대표지만 5명 뽑아서 그중에 1등이 당대표 하는 게 아니고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은 거기 때문에 대표 권한이 더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의지를 완벽하게 관철시키기에는 이 논의 구조가 간단치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혐의의 경중을 따져야 되고 또 그랬을 경우에 의원 개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선명성에 비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 의도를 관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단순히 투기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잖아요. 법 위반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로서는 사실 충격 안에 충격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권 내부에서 이거를 어떤 또 여러 가지 입장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만의 잔초도 가져가면은 국민들에게 오늘 좀 실망은 좀 클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오늘 이제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액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윤희숙 의원이 정치를 참 잘한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되신 상태에서 서초구란 어쨌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근거지가 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역구를 그냥 던지고 나와서 대선의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부동산 그리고 이제 의혹 자체도 보면 본인이 아니고 본인 아버지죠. 옛날 표현대로 친정 아버지인 건데 본인 표현도 이제 호적을 파고 나와서는 그런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왕래가 거의 없어요. 호적을 옮겼다고 그랬나 하여튼 이제 표현이 뭐 그런 호적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직접 하면서 나랑은 관계없는 아버지의 일이지만 이런 일을 왜 권익위가 문제 삼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결벽증적인 태도인 건데 나는 여기서 딱 그만두겠다고 해서 대선 후보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그만둠으로써 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제가 보기엔 이런 일에 반응을 할 겁니다. 야, 뭐 멋있네. 아까워하지 않네. 이 세비나 뜯어먹고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국민의힘 대권 가도에는 윤희숙 후보가 상당히 플러스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제가 그런 거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본인 아버지의 일이고 실제로 자기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렇다라고 하면 저렇게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 저 재보궐선거 물론 내년 대선이랑 같이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이 들거든요. 누군가 새로운 국회의원을 또 뽑아야 되고 서초구에 있는 구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열망을 모아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든 건데 본인의 잘못도 아닌 일로 저렇게 쉽게 직을 던진다? 글쎄요. 하루하루 해고당할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면 전 100번 찬성을 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근데 왜 윤희숙 의원이 직접 그만둔대? 라는 석연치 않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과연 잘한 일이었나라는 것은 또 물음표를 하나 좀 던져놓겠습니다. 뭐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이고 당과 조직을 위한 부분은 다른 분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명분 아닌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가 봤는데 일단 이분이 나는 임차입니다라고 하는 그 연설로 그렇죠. 소위 말해서 떴단 말이에요. 작년 7월에. 근데 본인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걸 참기 어려웠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본인의 정치 생명의 근간이 되는 개인적인 양심, 부동산 순수성이 훼손됐으니까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희화화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봐라. 부동산으로 그랬는데 부동산으로 망했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희화화되는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는 걸로 소비되는 거를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얘기도 있지만 정치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이거는 국민이 정치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의원직까지 자기는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뭐 이게 사퇴쇼 아니냐 어차피 부결될 테니까 뭐 얘기하는데 저는 믿고 싶어요. 순수성만큼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의원직을 던졌을 때 물론 저희 당의 12명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을 받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본회의에서 만약에 의원직 사퇴에 관한 표결이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표결에 임할까가 저는 궁금해요. 윤희숙 의원을 방어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도 할 수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요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참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이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기준을 뒤에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국민권익위에다가 이 토지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누가 21대 국회 전에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왔는데 그걸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런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도부 탈당 권유받은 5분은 어떻게 탈당을 합니까?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탈당 안 하고 버티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도 아니고 소명을 듣고도 안 된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하는 분들이 탈당을 안 하시는 일은 글쎄 국민의힘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탈당 권유를 하면 그냥 열흘 지나면 그냥 제명이에요. 민주당이랑 달라요. 그러네요. 국민의힘은요? 저희는 그냥 물론 주체가 윤리위원회라는 게 중요한데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서 거의 예를 들어 탈당 권유를 했어요. 근데 탈당을 안 해. 그럼 열흘 있으면 자동 제명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이게 탈당 조치하고 탈당 권유는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탈당 조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권유하는 거죠. 탈당을 권유했는데 본인이 자료로 탈당을 안 하면 그게 제명인 거예요. 당 지도부가 권유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구성에 들어있군요. 윤리위가 주체예요.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이게 징계가 있는데 자, 당신은 탈당 권유 당신에게는 탈당 권유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권유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열흘이 지나면 제명이에요. 그럼 이준석 대표 말 맞다나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는 말은 맞는 그럼 당원 당규상 저희 당원 당규가 세다는 얘기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민주당보다 세다는 얘기는 아마 전원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갈 거라고 예상한 건데 민주당은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6명 말고는 결국 탈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고묘한 것 같습니다. 전체 의석수랑 계산이 된 건지. 백석 개헌저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거 자체는 저는 뭐 의미가 없는 게 탈당을 한 분들이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고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어떤 투표 전략에 있어서 어깃장을 놓는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의 면면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한병도 수석도 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본회의 얘기하면서 필리버스터링 얘기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당이 183석이니까 이러더라고요. 정의당 빼고 183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빼고도요? 그 열린민주당이랑 뭐 합쳐서 얘기하는 거 183석 무소속도 많잖아요. 그 윤미향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의혹의 그 김의겸 의원 이야기도 좀 나와요 이번에. 요 사안은 지금 어떻게 수사 중이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 중인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기는 게 이게 뭐 원래대로 짚어가면 재개발 인가가 다 나오고 사업 시행자로 롯데건설 승인까지 받고 그리고 2달 후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 물건을 구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사까지 다 나왔으면 미공개 정보란 게 없잖아요. 여기가 재개발될 거라는 미공개 정보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미공개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네. 라고 고발을 해요. 네네. 검찰이 수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김의겸 대변인 옷을 벗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된 거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민간인인 상태로 있던 2019년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다 진행하고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의겸 씨 본인도 소환을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8개월인 오늘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을 안 해요. 판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2019년에 민간인 신분으로 있던 김의겸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던 검찰이 그때 기소 여부 판단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패턴이라는 거죠. 청와대 관련자들은 일단 기소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서류를 묵혀두고 기소가 될 것 같으면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다고밖에 볼 게 없고 그럼 건희기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가져와서 이번에 처분을 했나 살펴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이번에 명단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검찰이 무슨 수사 중입니까? 1년 8개월 전에 이미 압수수색까지 해서 수사를 다 맞춰놓고 기소 여부를 뭉개는 중이죠. 그럼 그냥 캐비넷에 넣는 상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입장에선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소명을 다 듣고 유권자들도 그런 판단을 다 보고 나서 비례대표로 승인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뭐라도 하나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야,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희가 고려를 해봤을 텐데 검찰 내용이랑 다른 건 없습니다가 보고서라는 사실을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기소를 뭉개는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문제겠네요. 제가 할 얘기를 김성애 대변인께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그러면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기소를 뭉개고 있습니다. 아니 법무부가 장악한 수식어가 있어요. 근데 압수수색까지 했던 거 보면 압수수색 하려고 했죠 우리가.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법무부 검찰이니까. 그건 시각.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윤석열 우리가 여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 윤석열 총장 시절에 뭉갠 사건이라서 저희는 뭐 추미애 장관이 있었잖아요. 싸우고 그걸 생각해 보면 하고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곁다리로 한 거고. 김의겸 이분이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뭐 흑석이라는 아호를 하나 명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선사를 받고 흑석 선생 그런데 참 좀 그래요. 윤희숙 의원은 자기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 별로 왕래가 없었다고 하는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분은 그 어제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의원 승계한 다음에 처음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뭐 인사하고 소회 밝히는 건데 구구절절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겠죠. 근데 과연 국민들께서 그런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냐. 이분에 대해서 아마 포커스가 많이 집중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논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입장을 또 내신 것 같고 그걸로 저희 사이다 정치쇼에서 입장을 내신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